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라는 말들 많이들 하죠. 그래서 유종의 미, 정확히 말하면 유시유종의 미, 즉 시작이 있고 끝까지 노력해서 맺은 좋은 결과를 기리고 칭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많은 일들은 사실 시작도 끝도 분명치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뭔가가 시작됐다가 또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그저 설렁설렁 끝나곤 하죠. 대개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려는 아주 자의적인 의지가 생겨난 걸 수도 있겠죠. 대통령,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임기라는 게 그렇고 여러 가지 학년과 졸업이라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내란으로 아주 혼란한 국면을 안고 시작했던 2025년도 달력상으로는 고작해야 보름 정도 남았을 뿐인데요. 겨울에 시작해서 다시 겨울에 끝나는 이 한 해에 벌어진 일들이 어딘가 제대로 마감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어수선한 까닭은 시작과 끝이 있는 기간 안에 시작도 끝도 분명치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한 주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논점에 대한 브리핑으로 만나는 오늘 정준이의 논은 바로 그런 끝맺음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72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돌은 오늘 발표된 내란 특검의 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6개월 180일간 진행된 조은석 특검의 내란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특검은 윤석열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목적식적으로 벌인 내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2개월부터 계엄을 언급하는 등 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하고 있고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실행했다는 흔히 외환 혐의라고 부르는 일반 이적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계엄 실행 시 구체적인 정치인 체포 명단까지 작성했던 것으로서 드러나면서 내란 목적의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합니다. 총 24명이 내란 관련 죄목으로 기소가 됐고요. 윤석열 등 5사람은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김건희가 내란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는 내란에 협력했다고 보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이 결과는 여러분들도 뻔히 보시다시피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지 않았죠. 윤석열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꽤 오래전부터 계엄이라는 걸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 여기에 군부와 국무위원들이 동조해서 내란, 외환, 살인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큽니다. 무엇보다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내란 연관성에 대해서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고 어정쩡하게 마무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법조 권력에 대해서는 일부러 거리를 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낼 만큼의 상황과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내란 특검은 현재까지의 결과에 바탕을 두어서 공소 유지에 전력하겠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고요. 하지만 공소 유지만이 이 사안의 끝일 수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내란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까지 어떤 식으로 이르렀는지를, 즉 그 전말을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타 특검의 종료 시기에 맞물려서요, 내란을 중심으로 전체 사건을 재구성하는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조우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한 가지 또 있었는데요.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간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간이 이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자, 윤석열이 별안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한 것을 둘러싸고 당시 무속 논란 등이 있었고요. 많은 비판이 제기도 했지만 이것이 무력을 동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 개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목하지는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합참과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대통령실이 존재하게 될 경우 군과의 지나친 밀착으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 그리고 군이 대통령에게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상의 필요에 따라서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도록 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과 경고도 있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하에서 윤석열이 벌였던 시행령 통치는 여러 번 문제가 됐는데요. 그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시킨 것,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 경찰국을 신설한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경호처의 군경 통제력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번 내란 특검에서 드러났던 바와 같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김건희의 법률 지원팀이자 내란에 대한 법적 지원 부서를 이끌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통솔했죠. 김용현은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두루 거치면서 군대와 경찰을 장악하는 요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일련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모든 강제력을 지닌 기관을 집중시켜 자신의 권력방어 기구로 쓰고자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이었었다면 원래 정부의 일이라고 하는 건 모두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군대와 대통령실 사이에 적어도 문서 교환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었을 테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많은 죄들을 입증할 수 있었고 문제 제기를 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모여서 입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폭탄주를 말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간에 포착해내고 그 책임을 묻고 견제하는 것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심지어 87년 헌법 이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흔치 않았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설계해냈던 87년 헌법 체제 아래에서도 윤석열식의 무력 독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나마 입법부가 없었다면 전두환과 박정희를 뛰어넘는 독재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독재를 완성시키는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살인 예비 음모를 수립하는 데 자신에게 집중된 권력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이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이번 내란 특검은 그 일부만을 겨우 밝혀낸 셈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둔 첫 번째 돌의 의미는 흔히 하는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요, 윤석열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찬양했던 모든 자들 모두 반성문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몰이 지겹다는 사람들
블랙요원의 체포대상 리스트로 그 이름을 올린다면 뭐라고 답할런지 궁금합니다. 외환 불법 반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제가 물어본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뭐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돌은 정부의 업무보고 생중계 현황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 과정에서 이렇게 보신 바와처럼 대통령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이에 벌어졌던 문답 과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논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처럼 12월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2026년을 대비한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은 행정부의 모든 부처인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서 228개 공공기관이고요.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하는 대규모의 행사입니다. 정부 출범 후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들을 짚고 2026년을 맞이해서 향후 업무 추진 방향 그리고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가 발표되고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와 토론 과정이 보시다시피 KTV 국민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거죠. 12월 12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통령의 구체적인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등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집단은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를 콕 찍어서 고압적으로 망신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학재 사장은 이후 세관이 해야 할 일을 자신에게 물었다고 불만을 표하면서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 방식을 널리 알린 셈이라 우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본인이 망신을 당했다, 또 정치적 표적이 됐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불쾌할 수 있습니다. 반대 세력은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업무 지시와 업무 질문이 이런 유관기관의 불완전한 답으로 정치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이학재 사장이 자신의 공사 관련 업무에 능통하게 답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 엉뚱한 이야기만 한다고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외화 밀반출은 공항공사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일이고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문제시됐고 그 해법도 나와 있는 일입니다. 이학재 사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게 반박한 것은 제대로 된 해명도 아니고 민주적 논전도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임 방통위원장이 이준석과 하나 다를 바 없이 다선 의원 출신으로 업무 전문성도 없는 자리에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그 자리를 다음번 자리를 위한 일종의 기지로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천시장 출마설도 돌고요.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임 사장들에 비해서 많은 돈을 인천에 집중적으로 후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는 별개로 다른 한편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와 이학재 사장의 페이스북 정치는 과거에 언론이 행했던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 즉 정보 흐름의 필터 역할이
수명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입처 제도로 먹고 살던 언론, 또 이제는 방구석에 앉아서 전화 취재, 소셜미디어 취재로 먹고 사는 언론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놓여진 돌의 의미, 더 많은 것들이 공개될수록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요, 현대 민주주의는 말의 정치를 특징으로 합니다. 제대로 된 말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투명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죠. 뒷거래나 하는 정치, 그리고 늘 술 나눠 마시고 골프 치며 특종이랍시고 빼먹는 언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공공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돼요. 공공장소의 에티켓이라는 게 우리 공공장소에 이러고 다 다녀요. 특정 여기는 사유지지. 본인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요. 그게 혐오가 아닌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오늘의 세 번째 돌은 보시다시피 지난주로 달구었던 뉴스죠. 노조의 조끼를 착용한 사람에 대해서 백화점 식당가의 출입을 불허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지난주 12월 10일 저녁 롯데백화점의 서울 잠실점 지하식당가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쿠팡에 대한 규탄 집회를 마친 후 식사를 위해 방문했는데요. 이때 백화점 보안요원이 노조 조끼를 입고서는 식당가에 입장할 수 없다면서 제지를 합니다. 그 이후로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입고 다닌다라고 했더니 또 별안간 사유지라는 말을 씁니다. 본인의 두 가지 말이 완전히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었던 거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영상이 퍼지자 롯데백화점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12월 13일에 정현석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출입 고객의 복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두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요. 현장 안전 요원의 과도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거죠. 과연 그럴까요? 논란이 거세지자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자, 여러분들, 보안 요원이 손님을 내쫓는 것과 다름없는 일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행했으리라고 믿으실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즉 유사 사례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여기에 비록 소수지만 백화점 측의 행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2중, 3중으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미 유사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어서요. 2022년에 국가인권회가 위헌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지적한 바 있고요. 또 같은 해 서울 남부지법에서 노조 원임을 이유로 복장만으로 출입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이 행해진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사업장 내 노조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응답한 노동자 가운데 37.2%가 노조 관련 복장이나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유통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 그 비율이 49%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일은 수시로 발생했고 그 발생해 왔다는 게 일단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라는 공적인 판단이 연속되고 있었는데도 그 복장을 금지할 일이 아니라 그 복장을 금지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금지하는 게 지침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오히려 놀랍습니다. 게다가 이걸 업주의 자유이자 다른 이들의 불편함의 근거를 두고 제약의
정당성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또 적잖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나의 주관적 불편함이 남에 대한 제약을 정당할 수 있다는 사고가 은근히 팽배해 있다는 의미죠.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대상을 제재하지 않는 게 곧 나의 불편함을 제재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역설, 즉 나의 주관적 자유를 위해 남의 객관적 자유를 억압하라는 막대먹은 사고가 이런 사안들 외에도 꽤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그리고 우리 법률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의 사실이라는 점 알았으면 합니다. 나의 주관적 자유는 내 안에 머무를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깥으로 꺼내서 남과의 관계 속에 두고자 한다면 그거를 공공화시키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노조 조끼를 입고 식사하는 것이 공공의 에티켓을 저해하는 거라면 대체 그 공공은 무엇이며 에티켓은 또 무엇란 말입니까? 이런 세 번째 두어진 돌의 의미는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즉 이렇게 시작된 혐오가 모두를 병들게 하는 혐오로 금방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요. 죽음을 조롱하고 약자를 혐오할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자유와 인권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쿠팡 여러 차례 다루고 있는데요. 쿠팡의 글로벌 CEO인 김범석의 국회 불출석 관련된 내용입니다. 쿠팡의 대주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거죠. 김 의장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서 현재 해외에서 거주 중이고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긁고 지나가는 말들이 아주 그득하죠. 이 짧은 말 가운데서도요. 글로벌 CEO, 미국 거주자, 공식적인 비즈니스. 우리 국회는 공식적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즉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니들이 알아서 할 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국회 증인 출석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5년에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산자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렀는데요.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다쳤다면서 불출석했다고 하는데요. 변명이 또 가관입니다.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서 반바지를 입어야 하는데 긴 바지를 입어야 되는 국회에 어떻게 나가냐라고 했다네요. 또 올해 1월에는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린 청문회에도 불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한다고 했다죠. 내가 농구에서 다쳐서, 내가 미국 시민이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해서 한국에서 부르는 데는 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의 총수를 무조건 부르고 보는 국회의 문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총수들도요, 국회가 부르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불출석하는 게 상례고요. 이걸 위해서 그 대관 업무, 이른바 전직 언론인, 전직 검사, 전직 관료들에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보수까지 져가면서 임원을 시켜주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 총수들만 뻣뻣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범석 CEO와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가 모두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죠. 이유를 들어볼까요?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쿠팡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면서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건강한 상황에서 회사 입장을 대표해 책임 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시민이란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박 전 대표는 이미 지난 2일 및 3일에 출석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답변 드린 바 있다고 하면서요.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한 관계로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건강상의 사유도 추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설구설 말들 많지만 한마디로요. 국회 너희들 우습다라고 말한 꼴입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 드리면요. 소유주 대신에 망신당하는 대가로 수십억 돈 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데 이젠 그 돈 받을 일 없으니 당신들 알아서들 하세요라는 게 이 전직 대표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리고 소유주는 나 미국 시민이에요. 한국이랑 상종 안 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쿠팡을 때리면 중국 기업인 알리나 테부가 활개친다는 게 이번 사태에서 쿠팡을 옹호하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도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몸은 한국에 두고 돈을 여기에서 벌면서 머리만 미국에 둔 기업이 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죠. 법은 우리 국가 경계 안에 머무는데 돈이라고 하는 건 국가를 넘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국가 경계 안에서 작동하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돌의 의미, 저들은 절대 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심지어 저들은 절대 좋은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런 시국에 쿠팡 따위를 옹호하고 나서는 거요. 쿠팡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닙니다. 쿠팡부터라도 이 잘못과 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나머지가 눈치라도 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는 돌은 지난주에 달아주신 댓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동안 댓글들 가운데 살짝 비판적이거나 뭔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을 해서 이번에는 좀 더 공감해 주시는 그런 댓글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댓글에서는요, 이 논의 내용 그리고 논의 제작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저나 우리 제작진이 우리 논객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계속 말해줘서 그것이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여러 댓글들 가운데 저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댓글이었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제가 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셔서 정확히 봐주셔서 그리고 정확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논은 여러분들께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거나 제가 생각하는 올바름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주 초기부터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그걸 조금 더 탄탄한 의견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사고의 재료로서 제 논을 삼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물론 논이라는 것의 형식적 특성상 강하게 주장을 밝히고 비판이 필요할 때는 강한 비판 의지를 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 의견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비판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이유와 사연들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논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의 댓글 문화라고 하는 게 확신에 찬 주장들만 넘쳐나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적어도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이런 뉴미디어라는 영역이 열린 장점으로서의 댓글과
상호작용의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거죠. 물론 좋게 말하자면, 그리고 이해해드리자면 댓글로라도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절절하게 써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댓글이 마치 세력 싸움의 수단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들이 다수인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과는 무관하게 멸칭과 비하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써가면서 그저 남의 감정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그런 기세를 보여주는 게 댓글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연대하자, 그것이 민주시민의 유일한 힘인 것 같다, 모이고 연대하자고 말씀 주시는 분 계시고요. 갑자기 뭉클하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나쁜 댓글, 부적절한 댓글 무시하는 것만이 정답일까? 그보다는 적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의 정서와 규칙을 여기서부터라도 만들어가는 게 비록 어렵더라도 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에티켓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매년 말에 발표하는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죠. 작년에는 도량바로, 즉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라는 뜻을 지닌 조선 초기의 문신 서거정이 쓴 수필 오원자부에 나오는 사자성어가 채택되었던 바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사자성어를 일상에서 잘 쓰지도 않는 터라 그냥 교수사회 일부와 언론 사이의 관습 정도로 남은 것 같았는데 작년 이 시점에 그 사자성어는 꽤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때만 해도 이 내란의 끝은 비교적 명확해 보였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것들이 도리어 어정쩡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의 사자성어로 채택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 계속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라고 합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불안정한 격동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실은 사실 언제나 맞는 말이기도 해서 딱히 이 시점에 꼭 들어맞을 그런 말인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저 맨날 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급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확 변하는 양상을 나타내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늘 있는 변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변화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시작했던 일을 일단 우리의 힘으로 한번 멈추었다면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된 변화 역시 결국 우리의 힘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겠죠. 저들의 손에 맡겨놓기에는 도무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준재의 논 72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